논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서 중 하나로 공자의 인생과 행위와 사상을 알기 위해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이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게 기재되어 있어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를 통해 그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진 사람은 공공함도 즐거움도 편히 여긴다. 공자가 말하길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공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어진 사람은 어질물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물 이롭게 여긴다. 첫 구절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공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공공함으로 해석된 약은 몹시 고달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고달픈 환경에서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생의 막장에 들어선 사람은 고달픈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위험한 일들을 벌일 수도 있다. 특히 어질지 못한 소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군자는 온화하게 지내며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험하게 행동하며 여행을 바란다라는 공자의 또 다른 말은 이 첫 구절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음에 이어지는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라는 구절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논어 제4편 리인의 첫 문장에서 살펴본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요인을 다 환경 탓으로만 할 수는 없다. 이는 남 탓만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래서 어질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지낸다 해도 어질물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좋은 환경을 스스로 벗어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공자는 왜 어질지 못한 사람이 고달픈 환경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즐거움에도 오래 처하지 못한다고 했던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소인은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소인이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의 기준도 외부의 사물이나 타인의 평가에 있다. 자기 내면의 어진 본성을 찾지 못하는 소인은 항상 외부에 휘둘리게 된다. 외부 사물에 대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소인은 좋은 환경이 지속되면 점점 그 환경에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얻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갈수록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 행복강의 해피어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탈벤 샤르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삶이 대부분 불행해지는 이유가 지나치게 많은 돈으로 인해 삶의 리듬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쉽지 않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첫 문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공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는 어진 사람은 공공함에 오래 처할 수 있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있다 같된다. 어진 사람이 공공함과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어진 사람에게 공공함과 즐거움은 단순히 외부 환경일 뿐이다. 어진 사람의 평온한 내면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신의 1000명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한 그릇의 밥과 표주박물로 더러운 골목에 살면 사람들은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그 즐거움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말은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누추한 환경에서 살며 굶주림에 시달릴지라도 아내는 매일 즐겁게 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했다. 송나라 유학자들은 과거 공자와 아내의 즐거움을 연구했다. 공자와 아내가 힘든 환경에서도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부유했던 자공이 거만하지 않고 예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극심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이 아주 궁핍해지거나 부유해져도 내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공공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도 오래 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1년 중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느낄 때가 몇 번이나 있는가? 직장인들은 항상 휴가를 기대한다. 하지만 막상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면 기대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은 현지의 분위기에 실망하고 힘들어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어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외부 사물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공자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자. 어진 사람은 어질물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물 이롭게 여긴다. 어질물 생활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질물 통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다. 군자가 살 곳인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어진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물 이롭게 여긴다. 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무로 이로움을 행한다라고 해석해 보자. 어질물 통해 더 큰 가치를 발견해내고 어질물 이용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음 해석으로는 이로움으로 어질물 양성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부유한 생활에서 즐거움에 오래 처하려면 어질무로 자신의 품행을 수련해야 한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물 이롭게 여긴다 라는 문장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물 활용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어질매의 범위를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때문에 공자는 어진 사람은 어질물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질물 이롭게 여긴다라고 말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어진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삶의 목표가 외부 환경의 변화와 타인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삶이 즐거울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아직 어진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공자의 말을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공공한 상황이나 즐거운 상황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오르락내리락하고 굴곡이 심한 인생의 모습을 바다에 비유한 것이다. 바다 날씨는 예견하기 힘들다. 바다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우리의 삶도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진 마음은 변화무쌍한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꽃으로 여겨 사랑을 심는다. 공자가 말하길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자는 특히 위선자를 싫어했다. 위선자는 원칙이 없다.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누구한테나 좋은 말을 한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공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내면에 원칙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나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것은 내면에 원칙이 있는 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의 의미는 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인성을 바라보며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다. 가령 소인은 상대방의 품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학벌, 학위, 재력,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 등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됨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진 사람만이 진정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다른 문장이 논어에 적혀 있다. 군자를 섬기는 건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고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앞의 구절, 군자를 섬기는 건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라는 것은 군자와 함께 협력하기는 쉽지만 군자를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군자의 면모를 갖춘 사장이라면 선물을 하거나 자신의 집안일에 관심을 두는 부하 직원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품성의 사장을 기쁘게 해주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신실한 사장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유쾌한 일일 것이다. 군자다운 면모를 가진 사장은 시비를 걸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직원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다. 군자는 사람을 부릴 때는 그릇에 맞게 일을 시킨다. 군자다운 사장은 직원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나무라지 않는다. 소인에 대해 살펴보자. 문장 그대로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래서 서인과 협력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그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 소인 같은 면모를 갖춘 사장은 몇 마디 아부에도 기뻐할 것이고 선물 공세를 펼치면 흡족해 할 것이다. 집안일에 관심을 두고 시시콜콜 물어보는 부하 직원들도 좋아할 것이다. 이처럼 소인은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협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인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배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인은 사람을 부릴 때는 완전히 갖추기를 바라기 때문에 걸핏하면 가혹한 요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래서 소인 같은 사장은 회사에 나쁜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와 관련된 직원을 해고할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우리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어질물 키워야 한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모두와 함께 협력하며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가 추구한 어진 사람의 경지이다. 어질문 밥을 먹는 사소한 순간에도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길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군자가 어질물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질물 어기지 않으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공공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문장을 읽어 내려가며 말 속에 담긴 공자의 힘이 느껴지는가? 공자의 문장들은 대부분 부드러운 편인데 이 문장만큼은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공자가 말했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모든 사람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그 방법이 합당하지 않으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공자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이 40을 넘긴 공자는 노나라에서 행정관리인 중도제에 이어서 법률재판관인 대사구로 지냈다. 이때 공자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 나라 재산에 손을 댔으면 부유함을 얻었을 것이고 왕과 신하들에게 아첨했다면 입신양명하여 고귀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고 닦던 공자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기는커녕 자신을 미워하는 관리들만 만들고 이웃나라의 모략으로 관직을 그만둬야만 했다. 만약 공자가 다른 관리들과 이웃나라에도 아첨했다면 부유함과 고귀함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겼다. 이어지는 구절,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다를 보자.
사람은 누구나 가난함과 비천함을 원치 않는다. 이 구절은 쉽다. 하지만 다음 구절의 해석이 쉽지 않다. 앞부분과 뒷부분만 놓고 보면 가난함과 비천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부분을 연결하지 말고 풀이해보자. 합당하게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는 가난함과 비천함을 가지고 살라가 아니라 가난함과 비천함을 벗어나는 것도 합당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군자가 어질물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라는 질문은 만약 내면에 어짐과 덕성이 없다면 큰 명성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질물 어기지 않으며 이 구절은 먹는 과정에도 군자는 어질물 어겨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뜻 보면 상당히 고지식해 보이는 이야기이다. 사람은 항상 어짐과 덕성을 어기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하며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어진 것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 오른 공자는 일부러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었다. 가령 식사, 예절을 예로 들어보자.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반찬을 따로 제공하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이다. 예절은 습관이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항상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이 식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어진 상태로 머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 예절을 배우지 않아 음식을 뒤적거리거나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사 예절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서 습관이 잘못 들어 있다면 힘들게 자신을 단속해야 할 것이다. 나는 식사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의 인품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함께 일하거나 대화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사람이 식당에서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종업원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자신은 돈을 내는 사람이니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존중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에게 잘 대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밥을 먹는 사이에 어질물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말고 낯선 사람,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자리는 사람의 품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자의 경지까지 수련한다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원활해서 힘을 들이거나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질물 몸에 밴 채 행동하는 사람들의 상태이다. 이어지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라는 구절은 아주 바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질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구절, 공공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라는 것은 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상황에서도 어질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주 급한 상황, 몹시 어려운 상황, 심지어 생활이 어려워 거처도 없는 상황에서도 어질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어질문 편안하고 적합하며 쾌적한 상태이다. 진정으로 어질물 추구한다면 공자가 제시한 요구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진심으로 편안한 상태에서는 억지로 의식하면서 자기 행동을 단속할 필요가 없다. 밥을 먹을 때나 급박하고 공공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할 필요 없이 자신의 평상시 편안하고 쾌적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는 인생 행복하지 아니한가. 공자가 말하길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문장이다. 그리고 힘이 넘치는 문장이다. 공자는 아침에 세상의 진리에 대해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육체가 아닌 정신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닌 우주와 연결될 수 있는 초자아적 정신이다. 이 세상의 운행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공자는 도를 추구할 수만 있다면 육체를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문장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마음 자세로 학문에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E=mc 제곱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해 우주의 운행 법칙을 설명하려 했다. 만약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정말 죽어도 좋을 정도로 무척이나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리에 끝없이 다가가기만 할 뿐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를 듣기란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를 추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자가 군자에 대해 말했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은 걱정하지 않는다. 만일 돈이 넉넉하지 못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면 마음속으로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은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자신의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걱정해야 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매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다. 매일 어떻게 도를 추구할지를 생각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도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국가, 도시, 기업, 가정, 심지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까지. 모든 만물의 성장과 능력의 발전은 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당나라 문인 한유가 쓴 사설에서는 도를 들음에 선우가 있고 학술에는 전공이 있다. 라고 말했다. 한유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도를 듣고 있는 셈이다. 도에는 큰 도와 작은 도가 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도를 알 수는 없다. 어떤 분야에서 작은 도를 파악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큰 도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범주를 계속 확장해 나갈 뿐이다. 그렇다면 작은 도란 무엇일까? 자전거를 수리하는 작은 일에도 규칙과 도가 있다. 어린 시절 자전거 수리법을 배웠을 때 처음에는 서툴러서 힘들었다. 하지만 익숙해지자 간단한 이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부품을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경영에도 도가 있다. 만약 자전거 수리처럼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면 회사 운영도 더욱 쉬워질 수 있다. 큰 도는 얼마나 큰 도를 말하는 걸까? 순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의 운행에는 변치 않는 법칙이 있다. 만일 우주의 운행에 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 도를 찾는다는 건 우주가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운행하는 법칙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공자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는 말을 해석해 보자. 이 문장을 물질 만능주의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인생의 근심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집값이 올라서 큰 돈을 거머쥐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복은 채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계속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감은 사라진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외부 물질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물론 이런 태도를 당장 기를 수 없는 만큼 그런 척 행동해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 있는 척 행동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설사 영원히 이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련의 방향으로 삼는다면 자연스럽게 도에 걸맞은 쪽으로 행동은 변하게 될 것이다.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시험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방향이 옳다면 결과는 상관이 없다. 공자처럼
마음속에서 도를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평생 뜻을 이루지 못해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공자의 경지에 오르려면 아주 길고 험난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는 뜻을 알고 도를 추구하는 사람인 척 행동한다면 최소한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될 테니 갈수록 경지에 가까워질 것이다.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는 고대 중국의 유명한 철학서인 논어에서 따온 명언들을 한마디씩 발췌해 그 의미와 함께 해설한 책입니다. 논어의 명언들은 매우 짧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논어를 접해보지 않았거나 논어를 읽었지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